제가 진짜 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여러분들 어떤 이 모임인가 제가 말씀을 나중에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 국가를 이렇게 할 때 아차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저는 지금 근현대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슴 아플 때 엄청 많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에 남한에서 몇 명 죽었을까요?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50만. 네? 남한에서 몇 명 죽었을까요? 남한에서 공식 통계로 110만 명 죽었습니다. 유엔 묘지에 가면은 미군도 와가지고 미군이 그렇게 많이 죽은 데가 없습니다. 3만. 네, 3만 7천 명인가요? 그 정도 죽었습니다. 6.25 전쟁 그 전쟁도 정말 북한은 통계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왜 아까 제가 바로 봐야 된다고요? 뭐 그때 우리 중공군들 내려와가지고 그 인해전술했다고 무시간 군인들이라고 중공군을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책들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놈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외놈들이라고 해요. 왜? 외놈. 쪽발이라고 합니다. 외가 무슨 뜻일까요? 왜? 조금 작다. 요것도 제가 하나 가르쳐줄게요. 요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요건 병이다. 병. 병은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이건 여자입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다. 쪽발이 새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견을 하나 이거 꼭 깨야 되는데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한 그 국뽕이고 국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1.5배입니다. 땅 크기만. 인구는 1억, 줄원에 있다고 하면 1억 2,600만 명입니다. GDP는 우리가 1조 8천억인데 일본은 5조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10배 이상 됩니다. 그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도시는 안 가는데 시골에는 우리 시궁창 있잖아요. 하수구. 거기서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샴푸 같은 거 써버리면 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샴푸를 안 쓰고 콧물로 머리를 감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말인데. 그게 제가 하수구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한번 비교해봤는데 일본은 하수구에서 물고기가 삽니다. 우리나라는 하수구가 더러우니까 싹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가면 다양하습니다. 파리, 모기가 진득합니다. 그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음식 수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봉이라고 해서 일본은 무조건 이 찐이 많은 1인분이잖아요. 다 먹어요. 우리나라는 여럿이 먹다가 좀 하고 내버려요. 중국은 무조건 음식을 기름에다 덮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음식을 싹 버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먹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양 놈들이 아시아 물건을 팔러 옵니다. 그 뭘 요구하는 건가? 무역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건 팔러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1840년에 영국이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에는 1858년 미국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876년 일본이 왔습니다. 야들이 총 화포 대포를 가지고 오니까 문을 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일어난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 이게 영국이 아까 모직물에 대해서 그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모직물 옷 만드는 데서 양모에도 왔는데 그 물건을 갖고 중국에 다 와보니까 자기 나라의 20배, 30배가 되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 꿈이 부풀었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일 큰 시장을 했다. 근데 이때 청나라는 광저우라는 곳 한 곳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광저우. 지금 홍콩 위입니다. 거기만 문을 열어갖고 무역을 하는데 영국과 정반대 현상이 났습니다. 영국이 생각하는 반대 현상. 지금은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뭘 갖고 거래해야 됩니까? 달러로 하죠. 달러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걸 기축 통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는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뭘로 거래를 했냐면 은으로 거래했습니다. 은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세계적인 통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은을 다 이제 청나라에서 몽땅 벌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가 일어나가지고 청나라에 있었던 차, 마시는 녹차 있잖아요. 녹차, 홍차, 그 다음에 도자기, 비단, 그 다음에 면화, 목화 있잖아요. 요게 반대로 영국으로 역수출이 돼가지고 영국에 있는 은이 전부 청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돼요.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했냐면 영국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음습하고 비가 자주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이 사물놀이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티타임이라는 것이 거기서 생겼다고 해요. 야중 일하다가 말고도 티타임이다 하면 그냥 세워놓고 요거 뭐시 마시면 돼요. 반대에 청나라에 있는 은이 전부 영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은이 청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적자가 나잖아요.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인도에서 아편이라는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요리, 청나라 역수출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국민들은 아편을 갖고 해롱해롱 하고 운이 반대로 영국으로 다 나가니까 그 아편을 뺏어가지고 임치철한 사람이 바다에 던졌는데 딱 뺏어가지고 민주선들을 영국에서 자기들 배에 뺏었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아주 추악한 전쟁입니다. 아편 팔아갖고 저거 아편 못 팔게 한다고 전쟁 일으키는 누가 있습니까? 네? 마약 팔고. 그래갖고 그냥 전쟁 붙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야들은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한 2, 3kg씩, 뭐 20kg씩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 뭐 있겠어요? 뭐 구라사회라고 화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1kg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쫙 밖에다가 대놓고 그냥 회를 빠내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거기 보면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5개 항구를 열어줬습니다. 영국 무역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라고 배상금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나? 홍콩이죠. 홍콩을 이때 영국한테 줬죠. 그래갖고 1997년에 다시 중국이 반환받았죠. 받을 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홍콩은 일국 양제라고 해서 한 나라지만 너희는 영국식 그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홍콩 지금 꼼짝 못한다 중국한테. 그러고 대만이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홍콩 때리고. 그러다가 또 무역을 하는데 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야 아편을 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편이라고 해서 오늘 보니까 북한이 또 아편 많이 제기하네요. 오늘 통일이 전망된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보니까 아편이 이제 양귀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자기 나라 그 넓은 땅에 오히려 저 그 나라에서 아편을 제외해가지고 그냥 영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영국이 또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번에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독일 합해서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징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1860년 베이징 조약입니다. 베이징 조약. 그때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대영군이 올라오기 3년 전입니다. 베이징이 함락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양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짐을 싸가지고 자기 가사를 다 털어서 산속으로 숨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고 나라, 중국 청나라에 서울이 한다 됐다? 우리 다 죽었다. 그 뒤에 중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영국도 다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나눠가졌습니다. 지금 광저우, 홍콩은 영국이, 그 위에 베트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프랑스가, 또 산둥반도는 독일이 산둥반도 차지했습니다. 혹시 산둥반도 가보신 분들, 중국의 유명한 맥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는데 무슨 맥주입니까? 칭따오죠. 칭따오가 청도입니다. 그게 독일 놈들이 거기 와서 맥주 공장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90% 이상이 중국 맥주 90% 이상이 칭따오 맥주거든요. 그거 독일하고 맥주 잘 만들잖아요. 맥주하고 독일. 그래서 청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나눠가지게 됐습니다. 그 일본을 살펴봅니다. 일본은 이때 에도마쿠라는 게 있습니다. 에도마쿠. 우리 임진왜란 일으킨 누구죠? 이거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사카성에 가보신 분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이 오사카성입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아들이 도요토미 히데요리인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덕천강항이라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에도가 도쿄입니다. 도쿄. 우리 지금 일본의 서울이 어디죠? 일본 서울. 도쿄. 공경이죠. 그 전에는 어디였을까요? 교토였었나요? 교토. 그 교토를 경도라고 합니다. 그 서울 경자잖아요. 이게 1867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까지 일본의 서울은 교토였고, 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이 도쿄로 옵니다. 거기가 에도입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출신입니다. 자기 그 막부가. 근데 이제 요 에도 막부도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일본아들은 서양아들이 이때 왔었는데, 여기 바로 우리 제일 가까운 섬이 규슈잖아요. 규슈 가면 원자폭탄 떨어진 곳이죠. 히로시마 말고 규슈. 여기 섬 규슈 제일 남쪽에 있는 섬 규슈, 거기 가면 나가사키라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네. 그 나가사키 유명한 것이 그 짬뽕. 네. 빨간 안 넣은 짬뽕, 하얀 짬뽕 있잖아요. 해물로 만나지고 그걸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고, 또 그 도쿄 공항 같은 데 있는 데 보면은 그 빵 아주 부드러운 거 있죠. 카스테라. 그거 네덜란드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에도마쿠도 세국 정책에서 서양을 딱 막았는데 일본아들은 딱 한 군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나가사키에 데지마라고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라고 거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서 야들은 그 서양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어요. 진짜 내 일본어들이 좀 대단하다는 것이, 세종대왕 때 일본아들이 저기 농아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는 농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 때 나온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 그 다음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아들은 조총 그것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줘서 가져온 겁니다. 임진왜란 때. 오다 노부나가라고 일본에 지금 아까 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실코쿠 지다라고 통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총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가들이 그 조총부대를 갖고 전국에 있는 아들을 다 진압한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의 군대는 정예군입니다. 정예군. 그런데 에도마쿠는 야,
중국이 영국한테 망했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미국이 왔어요. 너가 문 열어라 하니까 에도마고가 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열어줄 테니까 2년 뒤에 오라. 그래서 2년 뒤에 와갖고 문을 열어줍니다. 에도마고가 문을 열어주는데 이때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시골에 사스마바나고 도스반이라고 요거 지금 고 있는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 에도마고 군인을 죽여버리고 황제를 메이지 황제를 황제로 삼으면서 서양 세력을 배척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미국하고 몇 번 전쟁을 해보니까 게임도 안 되게 지거든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서양을 가서 배워갖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때 황제 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세계가 다 보고 와라. 그러고 22개 나라를 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그때 갔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중근한테 쏴서 죽이나를 봅니다. 이또 희곡도 그때 갔었습니다. 갔다 와서 가는 영국 무학도 갔었어요. 25살인가. 가가 와서 우리 일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양을 빨리 따라가죠. 그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요게 일어나가지고 일본은 바로 서양을 따라갑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자, 우리 일본은 지금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서양하고 너무 격차가 납니다. 200년, 300년 격차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황제 중심으로 우리 똑똑한 관료들이 이끌 테니까 국민들이 안 따라오면 때려. 그 대신에 과감하게 서양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델로 삼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때 그 천연정책을 쓰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독일이 이제 그 영국보다도 한 100년, 200년 떨어졌는데 독일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독일이 통일된 것이 1871년입니다. 이때 독일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 신비양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얘가. 독일이 20년, 1890년 가면 20년 만에 영국의 생산 능력을 뛰어넘은 겁니다. 영국. 어떻게 했냐? 딱 똑똑한 사람들이 야 정책 위반한 거죠? 라고 안 따라오죠. 철 뛰어내갖고 피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아들도 딱 이걸 보고 와서 우리 일본이 나갈 때 그런 걸 딱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 칼잡이들 전부 반납해. 양밥 삶는 겁니다. 하고 칼 싹 뺏었습니다. 우리가 사무라이 이런 거예요. 사무라이. 일본아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칼을 뺏기고 너무 억울해갖고 반짝칼을 나무 땡겨서 차버리니까. 그래서 신분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대 갖고는 안 되니까 서양처럼 국민들 모두 다 군대 일정한 나이 되면 보내자. 그래서 군대 개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제가 선택을 해서 그런가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 이 안 배운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언제 생기냐면 나폴레옹이 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나폴레옹. 네. 한 187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났으니까 나폴레옹이 한 1800년 초반에 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본받아갖고 소학교, 약 일정한 나이 되면 학교 와. 그리고 서양을 따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제국주의가 돼서 우리나라만 갖고는 못 산다. 식민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핵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일본은 성공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났는데 강화도에 배를 몰고 온 것이 10년도 안 돼서 1876년에 서양하고 똑같은 배를 만들어갖고 함포를 들이대고 우리나라 강화도에 도착한 겁니다. 일본은. 나 이 일본의 근대 역사를 한번 보면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할 때 이 메이지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까 메이지 시위를 일으킨 사람들이 사스마번하고 조스번이라는 그 조그만 섬에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은 한바치라고 해서 관료들입니다. 아주 조그만 관료들. 가들이 이제 정치에 일관한 거예요. 메이지 헌법도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헌법. 그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1900년대가 되면은 영국과 한배 수가 비슷할 정도로 됐고 1910년 정도 되면 세계 5대 수출국에 등장합니다. 일본. 그래서 10년부터 아주 그 세계를 그 공업시장을 주름잡습니다.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여기서 좀 비교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801년부터 1860년까지 62년이죠. 23세기는 순종, 헌종, 철종, 네? 요 3대 60년간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위임을 받은 외가 한 집안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동김씨, 풍양도씨, 안동김씨 요 한 집안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지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은 밀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 기간에 일어난 밀란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그 다음 1862년에는 이게 이제 순종, 헌종, 철종이 죽은 해인데 이때 이제 대원군이 올라옵니다. 그때인데 전국적으로 100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민술, 농민운동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진주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도 못하고 세계 정치를 하고 있으니 서양 세계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1862년에 철종이 죽자 여기 순종, 헌종의 어머니가 풍양도시였거든요. 그 안동김 씨한테 밀려가지고 안동김이 저것들을 언제 내가 쫓아내고 다시 한번 잡을까 했는데 철종이 그 강화도령이라고 하잖아요. 19살에 왕이 올라오다가 39살에 아들도 못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대비라는 사람이 대원군하고 짜고 대원군도 큰아들 왕을 삼가하니까 큰아들은 그때 20살이 넘었어요. 둘째 아들이 명목이었죠. 명목이라고 하는데 나가 12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오니까 내가 뒤에서 권력을 삼는다. 이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을 왕이 앉히는데 그 사람이 27대 임금 고종입니다. 고종이고 그 아버지가 흥선 대원군이죠. 대원군이라는 것이 뭘까요? 대원군.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요. 근데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뭐 정계대원, 뭐 징계대원, 대원군이 몇 명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원군이 12살짜리 고종을 데리고 경복궁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들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앉아갖고 야야야 이렇게 하니까 바로 권력이 대원군한테 집중됐습니다. 근데 대원군은 10년 동안 서양 세력을 어떻게 막을까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원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대원군이 완전히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대원군은 미친 척 하면서 상가집에 가서 조금 어리석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추사 김정희 밑에서 실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이 난 그림도 어마어마하게 잘 썼습니다. 난. 그리고 세계 정세에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대원군이 세계 정책을 펴게 되냐면 대원군이 이제 왕이 이 고종하고 같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이 1801년부터
시중에서 탄압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인이 그 프랑스 신부가 11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1명. 그 다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데 잡아 죽이고 하니까 대원군으로 정권이 바꾸니까 대원군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 걸 막아줄 테니까 그 천주교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원군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아까 베이징 조약이라고 말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연해주라는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그 베이징 조약에 러시아에 연해주를 떼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조선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선이 맞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막지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와 그런 말을 하시니까 좋다고 하라고 3년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막 밖에서는 서양배가 오고 프랑스에는 답변이 안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막을까? 대원군이 고민하다 야 죽든 살든 한번 우리를 막아보자 해가지고 1866년에 병인박해라고 해서 천주교인들을 9,000명을 잡았어요. 9,000명. 그 중에 프랑스 신부도 9명 있어요. 9,000명이면 많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일하니까 9,000명. 그 중에 니델이라는 신부가 청나라로 동원을 갑니다. 동원을 가가지고 조선에서 우리 프랑스 신부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 1860년에 아까 베이징 함락했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함대가 해진에 있었습니다. 그 배를 몰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정인 요란을 일으키죠. 강화도를 점령해서 거기에 우리하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우리가 막 물리쳐서 갔다 오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한강이나 겨울에 멀고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 외교장관이라고요. 거기에 또 문화재들을 훔쳐가지고 철수했고 그 또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원군 아버지가 남현군입니다. 어느 풍수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추천하는 곳에다가 묘지를 쓰면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모셨는데 혹시나 누가 팔까? 그가 절이었어요. 절터에 탑이 있었는데 그걸 싹 무너뜨리고 그걸 자기 아버지를 옮기면서 누가 팔까 모르니까 석회로 완전히 이렇게 덮어놨었습니다. 근데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놈이 그걸 파는 거예요. 파러 와가지고 석회가 있으니까 파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페르트 독을 사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 함대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어요. 그걸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데 야들이 대동강 거슬러 올라오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양시내에 와가지고 약탈기를 하니까 평양시민들이 그 배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배가 어디 갔냐 했는데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나라에 사실을 보내면서 어떤 배가 불탔다. 그것을 이제 청나라가 미국한테 알려주면서 누구 왜 배 불태냐. 그래가지고 5년 뒤에 1871년에 배를 모집니다. 그걸 또 대원군을 온 나라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막아내면 그 심리양이라고 하고 그 사건을 거치면서 이 양이 이 서양놈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되겠다.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자. 해서 10년간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상수도 거국정책이라고 하고 옛날에 세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국정책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대원군이 10년 만에 물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종이 12살에 올라왔으니까 10년이 지나 지금 22살 돼서 어른이 됐고 그동안 대원군이 엄청나게 이 유색적 탄압을 봐야 하니까 이 전라도에 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합니다. 전하 어찌 구름이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구름은 누구겠어요? 대원군이고 해는 고종이죠. 직접 침정하십시오.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상소를 해가지고 고종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잠시 집에가 시세요. 그 대원군 집이 운영군입니다. 그 경복궁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습니다. 의정궁으로 나간 뒤에 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직접 부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반란 이모골란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민비를 잡아 죽이려고 막 할 때 대원군이 또 궁궐로 들어왔다가 또 쫓겨났다가 하다가 실실하게 나중에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고종이 들어오면 민비가 들어옵니다. 그 민비가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민비 이후에 개화 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개화는 이제 우리가 문을 열었으니까 서양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근대는 이렇게 서양의 무력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갖고 강제로 문을 열었는데 중국은 여러 나라가 나눠먹게 되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해서 근대 국가로 발전을 했고 우리는 세국 정책을 펴고 개화 정책을 그 뒤에 폈지만 저희도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그 뒤로 뭐 한 100년간 1945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치? 너무 박식하시죠? 네. 네. 혹시 또 다음에 또 모셔도 될까요? 네. 오늘 수고해주셔서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다음은 1교시 조현상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사무실 이런 일이 좀 돌려주시죠. 반갑습니다. 조현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부탁을 받고 우리 또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또 이제 수준에 계신가 그런 것도 제가 또 어떤 단체적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한국 근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 30년간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근현대사를 한번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뭐 이 장비도 어떤 거 몰라서 이 한 장으로 공부를 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 하면 근대는 언제부터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는 그 단위 시기가 있죠. 시기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가 고대고, 고대.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 고대 다음에 중세. 그 다음은 근대. 근대. 그 다음 근대. 현대. 그렇죠.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산당 이론을 완성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제
마르크스는 물질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합니다. 노예제. 이게 고대는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를 고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북쪽에서 게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 그 게르만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든 왕국이 프랑스 왕국인데 그 왕국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나눠지면서 중세가 시작돼요. 중세는 봉건제 사회라고 합니다. 봉건제. 그러다가 15세기경부터 이제 서양에서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양아들이 이제 동양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기 시작한 지리산 대발견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산업革命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딱 이제 세계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가 근대냐? 근대는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문을 열었죠. 일본한테 문을 열게 되는데 그 조약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때부터를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이 근대라는 것은 이제 다음 세 번째 주제에 있는데 도대체 근대가 뭘까? 이 주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근대의 문을 열고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개화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882년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있고요. 1894년 갑오개혁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독립협회라는 것도 생기고, 1909년에 신민회라는 것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이때 시작돼가지고 우리는 근대의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45년까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간 받았고,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라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죠. 이때부터는 이제 현대라는데 여기서 3년간은 무슨 시기였냐면, 나라가 해방이 돼, 일본한테 해방이 됐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왔고 우리 남쪽에서는 미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분단이 되죠. 그 3년간을 우리가 국정시대라고 합니다. 3년. 그래서 나라를 정확하게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것은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뭐죠? 북한의 정식 나라 이름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9월 9일 날 48년 9월 9일 날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죠.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한에서는 구구절이라고 해서 9월 9일 날이 건국제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왔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다가 1960년에 4.19 혁명이 났고, 그래서 당면 내각이라는 것이 들어섰고, 1년 뒤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날 11.6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12.12 부대타를 해서 신국부가 8년간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1986년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헌법.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단위에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뽑히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이제 우리가 근현대 알고,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역사 공부를 할까요? 역사는 어디를 공부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현재라고 하고, 지나온 날들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 다가올 날을
우리 그 불교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 전생. 네.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걸 현생. 죽어져 가는 것은 내생이라고 있어요. 불교에는 보면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육도윤회. 그러면 어디 갑니까? 6군데 가는데. 제일 좋은 곳이 제일 좋은 곳 어디예요? 극락하고.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난 것이냐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 또 뭘로 태어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수라, 아비, 그 다음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엇이 잘 안 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이 과거는 전생입니다. 네? 과거에 수많은 사실과 사건이 일어나죠. 네? 지금껏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어떤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사건들이.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역사인데 지나가고 공부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할까요? 저희가 한 30년 동안 이 생각이 많아요. 이건 다른 책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를 제가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사실과 사건을 잘 알면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하면 현재의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과 사건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실과 사건을 그냥 있는 대로만 기록하자는 사람은 란케라고 해서 그걸 사실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건, 오늘만큼 신문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건과 사실을 누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역사가가 그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지나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내겠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는데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이 역사가가 이 수많은 사건과 사실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뽑아내서 기록한 것이 역사가 됩니다. 그 태종 이방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가끔씩 용의 눈물이다 해가지고 아주 영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 이방원처럼 잔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기한테 충성한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 처갓집 다 몰살하고 그 세종대왕 그 부인이 심씨거든요. 심원이라고 유명한 유학자였는데 자기를 그 명나라에 가고 왕으로 책봉받고 오던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어머니, 세종대왕 그러니까 부인의 어머니 장모는 평생 노예로 살겠어요. 지금 봐서는 내가 뭐 아주 못된 놈인데 가끔씩 태종을 영웅으로 이렇게 용의 눈물이라든지 옛날에 사고 또 하나 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현재의 역사가의 이 눈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잘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의 눈은 항시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겠어요. 이게 역사할 때 이 사자가 역사 사자라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구슬긴 사람이거든요. 구슬긴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 구슬긴 사람은 항시 가운데에서 손을 가지고 손을 가운데에 놓고 써야지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가? 공부를 많이 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눈밖에 안 보입니다. 눈이. 그런데 참 공부를 하면 넓게 보겠죠. 그래서 중립적 입장에서 역사를 봐야 되고 늘 넓은 측면에서 봐야지. 한쪽만 쳐다보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이제 지금 퇴직이라고 저도 유튜브를 좀 제법 봅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잘 안 봤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 똑같은 역사 사실도 똑같은 사실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뽕? 네, 국뽕. 네, 국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왔습니다. 국뽕. 그 국가할 때 국이고요. 피로뽕에 이거 마약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합해서 국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지나친 민족주의, 거기 보면 또 그것을 국수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무조건. 그 예를 이제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한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 여러분,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뭘까요? 네? 네, 책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이다, 과학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의 우수성. 예? 그럼 창의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글자 중에서 말이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말하자면 서양의 영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전부 알파벳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또 뭐 아랍어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역, 니은, 뭐 아, 어 이렇게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뭐 이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과학적이라는 것은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하자면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근데 이런 글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받침이 니은하고 이음밖에 없다고. 네? 그럼 우리나라 한글은 모든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는 거 제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쉽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문맹률이라고 글자 못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98년도인가 조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다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영어를 갖다주고 못 읽는. 제가 한번 5년 전 찾아보니까 한 8%, 1,600만 명이 영어 책을 갖다주고 못 읽는답니다. 저번 코로나 왔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지원금을 줬습니다. 지원금을 줬는데 미국은 전부 현금으로 줬습니다. 왜 현금으로 줬을까요? 원뱅크족이라고 해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카드도 없고 그냥 현찰만 걸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도, 그 선진국인 미국도 여기서 글자 못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글자 못 읽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거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체성만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또 국수주의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국뽕입니다. 그럼 한글의 단점은 뭘까요? 네? 한글의 단점. 한글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표현이 다양해? 이제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하고 가지고 한자를 모르면 예. 뜻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근데 왜 한자를 썼을까요? 네? 왜 한자가 우리 한글에 많을까요? 이제 한자의 표문자니까 네. 우리는 이제 무슨 문자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정확하게 매치 한자가 안 떠오르면 내용 뜻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우리 한글은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는 갑본문자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건 한 서기전 우리 단군 있을 때 나온 글이에요. 사마천이 그 산이라는 역사책을 쓸 때가 한나라 시대 때 우리 그 삼국지 이전에 관장이 나올 때 이전에 그렇게 글자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최초 역사책 사기를 썼어요. 일본도 가나문자라고요. 일본 문자는 언제 정도 만들어졌을까요? 78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가나문자라고.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영어도 한 8세기경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1446년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종대가 46년에 만들면서 한글을 뭐라고 했냐면 훈민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훈이 가르치는 후자잖아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네? 여기 한글부터 한자를 써버렸으니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한자를 갖다 쓰니 우리나라 말에 전부 한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제 문해력이라고요. 아까는 문맹은 글자를 읽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글자를 읽으면서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또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훈민정음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것은 전부 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너무 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단점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기보다 한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과학 창의력이다. 창의력도 전부 한자잖아요. 예? 과학적, 실용적.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주 요지는 뭐냐? 우리 것만 강조하는 것을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전 세계의 보편적 역사 발전에 맞춰서 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자랑하는 것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세계에 지금 54%가 차지했습니다. 디램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30%가 아니고 80%가 넘어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하고 한국이 들어왔더니 반도체도 뭐 보니까 디램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뭐 파운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전체 시장의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1등인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부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니까 적자도 나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것만 좋다. 이건 주체성. 이거 없으면 또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걸 전체적 세계 발전 단계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제 고집이 자꾸 세지더라고요. 제 보는 눈이 생기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가끔씩 삐박도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사고를 좀 유연하게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거 했고 세 번째 근대라는 것이 뭔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내세운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뭡니까? 조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조국의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 그 다음에 모던 모이머, 모던 걸, 근대 소설, 뭐 이렇게 근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지금과 가까운 시대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근대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제 제가 네 가지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뭔가 아무 시간상 제가 이것만 하고 마쳐야겠다네. 근대가 뭔가 이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이 이제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역사 발전 단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했죠?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 근대, 그 다음 현대 그랬죠. 그러니까 중세가 근대 앞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세하고 근대의 차이점을 한번 지금부터 제가 네 분야로 나눠갖고 정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변했는가, 또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사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근대가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확 잡힐 거예요. 요 중세까지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업은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그 동네에서 산 거예요. 한국은 한국 사람처럼, 중국은 중국 사람처럼, 뭐 일본은 일본 아들처럼 그냥 살았는데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3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화약, 인쇄술, 나침반. 이 나침반이 멀리 항해할 수 있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거고, 또 화약은 전쟁 방법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기 우리 지금 1.2배나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쳐들어온 데가 어딜까요? 정발이가 지키고 있었던 동네상 정발이가 지키고 있었던 요 성이 어딥니까? 네? 부산 진천이잖아요. 자선대. 거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본 군대가 한 15만 3천 명 왔어요. 이 부산 진천을 지키고 있었던 정관이 이끄는 군대가 3천 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냥 갔다가 정관이가 부산 앞바다를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뭐 새까만 거예요. 저게 뭐지? 오전에 바로 공격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동네성으로 갔잖아요. 동네. 네, 동네성. 지금 충렬사 있는데 거기 저 동네 시장이 있는 데가 원래 동네성입니다. 예. 저는 저 부산의 지역 이것도 잘합니다. 그 송강회를 모신 곳은 충렬사. 5일 죽었습니다. 싸우다가. 그래 이제 하여튼 그 전에는 중세시대에는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농업이.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나. 아까 지상 발견, 화약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양아들이 이제 원래 중세시대에 지금 보면은 그 발칸반도를 통해갖고 인도에서 향교라는 걸 갖다가 먹었어요. 근데 거기를 그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통일하면서 인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향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후춧가루 뭐 이런 겁니다. 향신료.
이걸 한 배를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면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떼부자라는 것은 그냥 이만저만한 떼부자가 아니고 막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 서양아들이 이제 발판박으로 못 가니까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희망봉이라는 걸 도착했고 나중에 인도 항로를 발견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타고 배를 몰고 갔는데 아무리 가도 인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인도에 왔다고 해서 거기를 서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오른쪽에 보면 서인도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죠. 세계 일주를 시작하고 그 지금 아메리카 제일 밑에가 마젤란 해역입니다. 그 마젤란 해역을 딱 통과하니까 넓은 태평양이 펼쳐져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항해 끝에 필리핀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도착해갖고 그 원주민들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마닐라를 듣고 남은 사람들이 배 한 척을 이끌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제 둥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뒤에 이탈리아 카본도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콜럼버스가 갔던 서인도를 가고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거 전혀 몰랐다. 그걸 신대륙이라고 하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름이 아메리카라고 했습니다. 야, 그렇게 근대는 서양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의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면은 왕이 정치가 아니라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국의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해요?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는 제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왕하고 황제하고 차이점 아세요? 네. 황제는 천자라고 해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왕은 황제가 임명한 각 지역의 제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연호라고 했습니다. 연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하고 연호가 없어요. 세종대하고 연호가 없고. 우리는 중국의 연호를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왕정이나 제정이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 누가 주인이 되어야겠어요? 근대로 오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 그 국민이 주인이 된 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 프랑스는 특히 대혁명이라고 하냐면 혁명이라고 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루이 16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던 궁궐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 근데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왕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프카드로 이렇게 담대라는 것이 올려서 5분짜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국민. 그것을 우리가 대체로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2조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화정입니다. 우리나라 공화정을 처음 만든 것은 언제냐면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후대 대통령이 가면서 공화정이 됐고 또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도 공화정을 채택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의회에서 투표로 이제 결정된 재헌의회에서 대통령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화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중국도 공화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중국의 정확한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면 공산당은 누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인민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 중국에 보면은 중국기를 뭐라고 그러죠? 오성홍기라고 그러죠. 오성은 별이 5개입니다. 이 가운데 큰 별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고 요 4개 작은 별이 계급을 의미합니다. 계급. 노동자, 농민, 소, 부르주아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가 중국이다. 깃발을 오성홍. 그래서 공화정을 가고 거기 보면 미국의 독립혁명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독립혁명이 왜 이 시민혁명에 될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조가 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21대 정조가 10월 4일 날이 미국 건국기념일이잖아요. 그 미국은 만들어진 지가 한 20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세계 최강이 됐을까요? 미국은 처음부터 양말장놈이 없이 자기들이 만든 나라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근대로 가버린 겁니다. 요 시대에 그치죠. 왕정 제도 이게 없이 그냥 바로 처음부터 대통령 뽑아갖고 똑같이 하고 출발해보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화국 한 지가 그렇죠? 한 80년. 경제적으로는 요때를 다 뭐 하고 살았겠어요? 농업은 자급자족이라고 그러죠. 자급자족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영국에서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산업. 네, 산업혁명. 산업혁명. 더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을 16세기 말부터 산업혁명이라는 게 산업혁명은 무엇부터 일어났을까요? 제일 초기에 이 옷에서 일어났습니다. 옷. 여러분 아마 연세가 저보다 좀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 어머니 300옷 만드는 거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끊임없이 옷감을 짜고 그놈을 잘라서 꼬매고 발에 들여가지고 그 옷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영국에서 그것을 기계로 옷감을 짜는 산업혁명이었어요. 특히 영국은 뭘 많이 키우죠? 우리 결혼할 때 왜 아버님들 그 며느리들이 한 번씩 해주는 양복 있잖아요. 뭡니다, 모집. 이 양털을 이제 깎아가지고 그것을 실로 자르는 기술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동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뭘 짓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놓고 네? 여기다가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게 왜 2차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세 번의 혁명을 거쳤다고 하잖아요. 농업,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혁명. 그런데 왜 이 산업혁명이 중요하냐면 농업혁명은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농업혁명입니다. 1차 혁명. 옛날에 만약 부적기 때는 돌멩이 하나 갖고 막 살찜 찌그러 다니다가 사실 못 잡으면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공대에서 살다가. 그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러면 식량을 저장해야 될 거니까. 그럼 농사를 지어서 그놈을 저장해보자.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2차 혁명이라고 하고 2차 혁명, 이 산업혁명을 왜 2차 혁명이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 살면서 늘 물건이 부족했습니다. 네? 중세시대까지는. 근데 이거 공정을 끼워갖고 대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경제 법칙을 바꾼 거죠. 경제에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면 이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 부산의 아파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1년에 한 16,000가구 정도 필요한데 지금 올
32,000가구가 입주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이거 자연의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 근데 공장에다 기계를 넣어놓고 대량을 생산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그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팔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팔아보려면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가갖고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자기 나라 시장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아까 배 만들었죠, 화약 만들었죠, 총 만들었죠. 요걸 갖고 힘없는 나라를 갑니다. 야, 너 물건 살 시냐? 하고 물건 팔고 거기서 싼 가격에 원료들을 받고 들어와서 또 물건을 만들고 또 팔아먹고.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막대한 돈을 버는 나라를 생깁니다.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은 지금은 뭐가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자본. 토지, 건물, 주식, 채권, 펀드, 현금, 금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국가 간에 보면 자기 나라 물건을 많이 팔아가고 힘없는 나라한테 팔아가지고 세계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제일 힘없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힘없는 데가 아프리카였잖아요. 아프리카를 영국이 이집트에서부터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알제리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해갖고 지금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자체가 없어요. 보면 약간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아프리카 분쟁의 원인이 거기서 생깁니다. 영국놈들이 가면서 몇 달이 딱 쪼개버리니까 옛날에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이 민족이 많으면 탁 손으로 갈라버리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물 때문에도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이때는 전부 다 뭐가 있었습니까? 신분이 있었습니다. 신분. 서양에는 귀족,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평민. 우리나라는 양반, 중인, 상민, 초민 이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 사회인데 요게 없어져 버립니다. 근대로. 그러면 없어진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등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1894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개혁이 있었는데 그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갑오개혁에 뭐가 없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네, 노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노비. 이 노비는 국가가 갖고 있는 노비를 공노비라고 합니다. 공노비는 1801년에 정교 1년에 노비들 다 해방시켜줬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노비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개인. 그 노비가 없어진 것이 189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족보가 많은 이유도 뭐 때문에 족보가 많냐면 그때 이제 노비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 노비들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노비까지 맞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너 새끼 어디서 왔어? 너 쌍놈 새끼가 아니라니까. 나 쌍놈 아니야. 족보를 안 되잖아. 그 족보를 제가 알고 있기로 98% 이상 가짜입니다. 네? 족보 가짜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족보는 문화유시 족보라고 해서 문화유시 유성룡 안동 하여말 가면 있잖아요. 그 족보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게 한글 나올 때 아까 세종대왕때 만든 족보. 그 전에는 족보도 없어요. 그러고 우리 제사가 옛날에 한참 저 어릴 때는 제사 많이 지냈거든요. 왜 제사도 많이 지냈냐? 쌍놈이 가갖고 제사를 많이 내보니까 너 우리가 이게 몇 달이 없다. 제사 많이 지내고 1년당 3년당 한 이유가 그게 일제시대에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는 제사 많이 냈어요. 쌍놈들은.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들만 일부 제사를 지냈지 쌍놈이 제사를 지낸 게 없어요. 그래서 평등사회로 가는 겁니다. 평등사회로. 그래서 노비가 없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 사상이 있는데, 중세시대에 유럽을 장악했던 것은 카톨릭하고, 카톨릭이죠. 지금 말하는 성당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은 교황입니다. 교황. 네? 이 교황은 어느 정도 힘이 크냐면 영국 왕, 프랑스 왕, 독일 왕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그렇게 힘이 컸기 때문에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 가고 파문이라는 거예요. 파문하면 죽습니다. 그 갈릴레이 있잖아요. 갈릴레이.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했더니 이 카톨릭은 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둥글지 않고 평평하고, 그래 배 타고 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갈릴레이는 지구는 둥글다고 했더니 교황이 잡아다가 재판합니다. 근데 둥글지 않습니다. 근데 재판 받고 나오다가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교황이 엄청나게 힘이 컸습니다. 교회에 반한 것은 했다고 죽습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슬람이라고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장악하니까 그걸 찾으러 가려고 거기 예수님 태어난 곳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한테 야, 너 군대를 동원해가고 예수님 태어났네. 찾으러 가자.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200년 동안 7번 찾아가요. 200년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1차는 이겼지만 그 뒤에 전쟁에서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고, 이제 유럽은 그때 당시 중세시대니까 봉건제라고 해서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영주가 한 명씩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당을 짓는데 뭐 돈 많이 낸 사람은 성당 간다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어본 거예요. 옛날에 성경책이 히브리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하고 라틴어로만 있었어요. 이탈리아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국 뭐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황이 시키는 시키대로 해야 됩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교황이 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번역이라고, 아까 제가 르네상스 시대 때 인쇄술이라는 게 있었죠.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그것을 성경책을 인쇄를 하고 제후들한테 돌리니까 11조가 뭐 전부 거짓말이에요. 야, 나는 이제 카톨릭 안 믿으려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신교라고 해요, 신교. 그래갖고 30년 동안 전쟁을, 30년. 그 전쟁에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져갖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지고, 네덜란드 만들어지고, 뭐, 다 이렇게 꾸며지게 된 이유가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황이 왕이었는데, 이제 1648년에 30년 전쟁이랑 같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야, 지금부터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좋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상으로 나가는 것이.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유교가 중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교에서 다양한 사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상이 뭐 신학도 있고 동학도 있고 뭐 서학도 있고 이런 학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로 간다는 것은 요 네 가지를 딱 아시면은 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왕과 황제 중심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농업에서 산업혁명을 거쳐갖고 자본주의가 발달해요. 그 자본주의 농업 대신에 뭐가 발달해야 됩니까? 상업하고 공업이 발달해요. 네? 상공업이 발달해야 그게 근대예요.
우리만 농사만 지어갖고는 근대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의 근대화는 바로 공업화입니다. 네? 그래서 1,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 얘기죠. 그게 62년부터 78년 죽을 때까지 해던 겁니다. 1, 2차는 경공업 중심, 3, 4차는 중화공업 중심. 산업혁명이 아니 공업화로 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제 사회가 없어져가지고 평등한 사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유교라든지 카톨릭 하나에서 다양한 사상으로 가는 것을 근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근대는 우리 나라는, 우리 동양은 서양보다도 엄청 늦었죠. 우리 1876년 같으면 강화도병 내려서 우리가 일본한테 문을 열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섀도 정치 해갖고 대원군 올라올 때 못대치입니다. 가들은 지금 총 만들고 뭐 배 만들고 대포 만들고 차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 아들이 쳐들어오면은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까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중국은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10,000명도 안 왔습니다. 네? 우리 강화도병 되면 여기 영종도 끌고 할 때 일본 앞을 배에서 갖고 와갖고 대포 쏴다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힘을 앞세운 서양 세력한테 우리는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개항이라고 하고, 개항을 했으면 이제 서양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서양 문물을.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한번 중국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다 한번 해드리라. 다음 해볼까? 네, 다음 계속네. 아니, 끝까지. 네,